안녕하세요. 교양이 라디오 야야킴입니다. 오늘 교양이 라디오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드뷔시와 동시대 프랑스 뮤지션인 에릭 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올림픽 기간인 줄 모르고 좋아하는 작곡가들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드뷔시와 에릭 사티를 선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요즘 또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것 같더라고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프랑스가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지금 파리 올림픽 중이구나 했다는. 그나저나 말이죠.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했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막식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개막식 주요 장면 몇 부분만 이렇게 본 거긴 한데요. 제가 전에 드뷔시 편에서 이야기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 요소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술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식 개막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전체적으로 기괴했다, 투머치했다, 뭐 이런 혹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그로테스크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뮤지션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이 개막식 공연 중에 몇몇 장면만 보긴 했지만 이 비주얼적으로는 뮤직비디오에 쓰고 싶다 싶은 장면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제가 개막식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비주얼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냥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모순된 면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아무튼 다시 에릭 사티로 넘어가죠. 네, 1866년 프랑스 옹플레르에서 해운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에릭 사티는 음악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악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니스트 비노로부터 피아노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와 신비 사상에 관한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에릭 사티도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하긴 합니다. 근데 좀 고루하고 전통적인 그 당시의 교풍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컸던 그 에릭 사티는 학교를 중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중퇴하고는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안데르센 동화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벌써 에릭 사티에게서도 드뷔시 못지않은 바나나 냄새가 나죠. 실제로 에릭 사티와 드뷔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정도로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역시나 괴짜라고 불리던 이 에릭 사티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만만치 않은 반항아이자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이 드뷔시가 에릭 사티에게 넌 좀 형식을 생각해야 돼 라고 충고를 할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죠. 저도 한때는 괴짜 소리를 좀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이쯤 되면 이 괴짜라는 말이 예술가에게는 칭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에 이 에릭 사티는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적응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병을 얻어서 몇 달 후에 의병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1887년에 고향을 떠난 에릭 사티는 몽마르트에서 여러 예술가들과 어울리기도 했고요. 근근히 캬바레 피아니스트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이때 완전 띵곡이죠. 짐노페디와 6개의 그노시에느 같은 자신의 대표작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릭 사티는 짧았지만 군 생활 중에 읽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살람보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었고, 또 그때 얻은 영감은 짐노페디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곡일 텐데요. 에릭 사티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짐노페디는 그의 독특한 음악적 감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죠. 짐노페디라는 단어는 벌거벗은 소년들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이고요. 이 곡들은 느린 템포와 간결한 멜로디,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인데요. 청중들에게 평온함과 동시에 독특한 불안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영화나 광고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곡이 되어 있습니다. 짐노페디는 제1번 느리고 비통하게, 제2번 느리고 슬프게, 제3번 느리고 장중하게, 이렇게 3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제1번 느리고 비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은 제가 직접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제1번 느리고 비통하게 직접 연주해서 들려드려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곡은 프랑스 인상주의에서 많이 쓰는 장 7도 화음이 사용된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이게 왼손 G 그리고 오른손 F샵이 이렇게 되면 불협이거든요. 불협. 네, 불협에서 또 이렇게 웃음이 나네. 또 옛날 생각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왼손 G 오른손 F샵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되면 불협이거든요. 이 불협이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또 감상하는 사람들의 사색을 채우기에 충분한 여백의 미가 매력적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쉔베르크에 이어서 오늘의 웃음벨이네요. 불협. 네, 아무튼 그럼 이어서 에릭 사티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프랑스가 정치, 사회, 또 문화적 격변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때 오로지 자기만의 그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했던 에릭 사티는 보수 또는 진보 어느 진영에도 몸담지 않고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어떤 과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런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어느 한쪽으로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더 그랬겠죠. 특히 뭐 지식인, 예술인 뭐 이런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 에릭 사티라는 사람 자체가 조금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는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대요.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정작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우산이 비에 젖을까봐 코트 속에 우산을 모셔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1인 종교를 만든다든지, 하얀 음식만 먹는다든지, 또 커피를 마실 때 자기만의 어떤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본인 집 주소로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등의 뭐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뭔가 어떤 물건들을 꼭 뭔가 이렇게 세트로 둬야 한다든지, 뭔가 줄을 좀 이렇게 맞춰야 한다든지, 약간의, 그러니까 심한 건 아닌데 약간의 뭐 결벽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결벽이라고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면들, 뭔가 약간의 강박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왠지 한편으로는 이런 에릭 사티의 기행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이미 좀 인간적으로도 개성이 강했던 이 에릭 사티는 음악 또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괴한 음악을 만든다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눈물이 나려 그러네.
아무튼 당시에 그 기존의 클래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그의 음악을 두고 이제 사람들은 저건 음악이 아니야 라면서 막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에릭 사티의 음악은 현대 음악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에릭 사티는 당시 음악계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지만 또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에릭 사티는 이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음악이라는 예술의 가능성을 넓혔고 또 그의 음악은 현대 미니멀리즘 음악 그리고 앰비언트 음악의 기초를 다지고 또 개념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많은 현대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에릭 사티의 또 다른 대표 작품 그노시엔느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그노시엔느는 6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노시엔느라는 제목은 에릭 사티가 직접 만든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지식 또는 인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의 그노시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1번 이번에도 직접 연주해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에릭 사티 그노시에느 1번 연주해 보았습니다. 이 그노시에느의 악보를 보면 조표와 마디줄이 없거든요. 이 악보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 굉장히 연주하기가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제가 이 4번, 5번, 6번은 안 쳐봤지만 어쨌든 뭐 연주할 때 왠지 감정이 더 동요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악보 지시어들이 보통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는데 에릭 사티 악보는 전부 프랑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이 에릭 사티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로 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히 솔직히 피아니스트가 아닌 이상 이 악보 지시어를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쓰여 있던 건지 몰랐는데 이 용어들이 에릭 사티가 다 지어낸 용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뜻도 찾아보면 되게 특이해요. 예를 들면 뭐 구멍을 파듯이 매우 기름지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도 악보 만들 때 이 지시어를 한글로 쓸 때가 많아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한을 담아서 매우 빡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랄까 좀 어떤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나름의 약간의 어떤 반항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 말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또 그 정해져 있는 음악 용어들로는 이 감정을 도저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어의 되게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한 감정, 뭐 형태, 어떤 것이든지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한국어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냥 내 나름의 어떤 그 방식들이 에릭 사티의 방식이었다고도 하니까 뭔지 모를 뭔가 어떤 카타르시스 비슷한 어떤 무언가가 느껴지네요.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이 부정을 당했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 음악 때문에 그냥 음악 외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10년이 넘었는데 괜히 사람 하나가 그냥 이 대중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그 전문가랍시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 뭐 불협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진짜 뭐 그게 내 별명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냥 막 어느 한순간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되게 미친 여자고 되게 괴짜고 어떤 되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에릭 사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정당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네요. 왠지.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어쩐지 에릭 사티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왠지 운명처럼 좋았어. 생각해보면 맛있는 음식 처음에 접했을 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막 이런 것처럼 너무 좋았었거든요. 처음 제가 에릭 사티를 접했을 때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네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에릭 사티 하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유명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가구 음악인데요. 에릭 사티는 음악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가구 음악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 가구 맞습니다. furniture 맞습니다. 이 가구 음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구처럼 일상의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음악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 사티는 이 음악이란 게 단순히 연주회장이나 공연장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걸 마치 가구가 방안을 채우듯 음악으로 공간을 채운다는 이런 가구 음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릭 사티는 음악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에릭 사티가 작곡한 가장 유명한 가구 음악 중 하나로는 벡사시옹 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840번을 반복해야 돼요. 840번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게 연주하는데 한 2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누군가가 이 곡을 악보와 함께 올려놨던데 20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11시간인가 10시간? 이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음악도 음악이지만 여기 댓글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댓글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드뷔시와 마찬가지로 이 에릭 사티도 현대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음악적 혁명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미술과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고 또 심지어 에릭 사티는 가명을 사용해서 다다이즘 전문지 같은 곳에 많은 글을 투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둘 다 다른 세계의 문화와 또 음악 외에 여러 예술 분야들을 음악에 융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음악적 개념을 구축한 그런 작곡가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드뷔시 같은 경우는 이 동북아시아 쪽, 우리 동북아시아 쪽의 문화를 음악에 이렇게 녹여냈다면 에릭 사티의 음악의 경우는 이 아랍권, 이 중동 쪽 스타일을 녹여낸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요. 드뷔시 같은 경우는 카사노바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릭 사티는 또 반대로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에릭 사티가 화가이자 또 그림 모델이었던 수잔 발라동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이 수잔이라는 여자가 에릭 사티가 살고 있던 곳에 옆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연애 관계는 또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몇 개월 후에 수잔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영영 헤어지게 되었고, 에릭 사티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버리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여인과 전혀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릭 사티가 1925년에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에릭 사티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것들이 가난과 독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사티가 생전에 그 본인 자화상 아래에다가 나는 이 늙은 세상에서 너무 젊게 태어났다 라는 글을 남겨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일화는 이 에릭 사티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의 독특한 시각과 혁신적인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에는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그 당사자한테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서 행복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근데 오늘 이렇게 에릭 사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죠? 자꾸 뭔가 그냥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네요.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또 에릭 사티는 음악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인 예술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그의 혁신적이고 이런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 또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신선하고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교양이 라디오에서는 에릭 사티의 생애와 또 그의 음악을 통해 그가 어떻게 전통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예술적 길을 개척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에릭 사티 음악들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그노 씨에 있는 1번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곡을 누재즈 스타일로 편곡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같이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교양이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월드뮤직 투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야야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